자, 이 첫 번째 시간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부동산 뭐 아까 써드린 것처럼 수익률이 뭐고 오염이 뭐냐 이거 공부할 겁니다. 수익률과 오염. 근데 그 순서상 257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투자의 오염 있죠? 요거부터 하는 것보다는 몇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그 262페이지에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걸 먼저 공부하는 게 순서에 맞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수익률과 오염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수익률이 뭐냐?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 내가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했는데, 이 1억을 예금했더니 1년 동안에 500만 원 이자를 주겠답니다. 그러면 1억 투자해서 얼마 벌은가요? 1년 동안 500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 1억 투자해서 이제 500만 원 버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다음 주에 이제 계산할 겁니다.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연습할 거니까 계산기 하나 준비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0.05 해갖고 이제 5% 이런 거 좀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5%를 벌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5%를 수익률 해줍니다. 수익률. 그래서 1억을 뭐라고 하냐면 투자액. 1억을요, 투자액. 그리고 500만 원을요, 순수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익. 자, 순 하면은요, 항상 각종 비용을 뺀 걸 얘기합니다. 자, 은행에서 이자 받은 것은 비용 뺄 게 별로 있어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내가 임대사업 같은 거 하게 되면 각종 비용 나가요, 안 나가요? 예, 수도요금, 가스비라든가 종업원 급여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별별 게 다 나가죠. 다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뺀 거를요 순수익 해줍니다. 자, 금에서 각종 불순물을 뺀 거를요 순금 하듯이 번 돈에서 각종 불순물인 비용을 뺀 거를요 순수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좀 있습니다. 요 수익률은요 이렇게 요 수익률은 자, 말이 없으면요. 그 말이 없으면 그냥 연간 단위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연간. 자, 어떤 회사가 뭐 수익을 30% 달성했다.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1월 1일 날 투자액에 비하여 1년 동안에 30% 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이 없으면.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익을 30% 봤다는 얘기는 무슨 30년 동안 이익을 본 게 아니라 1년 동안 이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돈 예치하면은요. 이자를 4% 주겠답니다. 요거는 말이 없으면요. 연간 이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은행 가면 이자를 적혀있어 안 적혔어요? 요거는 연간 이자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이자 준다면 그거를 12로 나눠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월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말이 없으면 다 연 이자, 연 수익률을 얘기한다.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지금부터 수익률을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전에 저번 시간에는 총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다.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다. 이런 측면에서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요. 어떤 부동산을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률도 있겠지만 1년 지나서 실제로 번 수익률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내 돈만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 돈만. 그래서 노량진에 가서 어떤 사람이 친구들이 노량진 가서 고시원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고시원 사업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량진에 가서 중개업소에 들렸더니 B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C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D도 팔려고 내놨는데 이런 것들을 파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는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되는 바람에 권리금 많이 받고 팔려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계속 돈이 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헐갑에도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B라는 고시원을 갔더니, 여기는요, 여기 공부도 하는 고시원입니다. 그래서 밥도 헤매기고 합니다. 갔더니 점심시간에 애들이 빠글빠글 한 거 아닙니까? 손님이 무지하게 많죠? 그러면 이 사람이 팔을 때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 받고 팔려나요? 더 받고 팔려고 하려나요? 권리금 무지하게 받고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투자액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이게 커지니까 얘는 동일하다고 간주한다면 투자액이 커지면요 수익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아유 왜 이렇게 비싸요? 안 사요. 이번엔 D라는 고시원에 갔더니 자, 이 8이 날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심시간에 봤더니 자, 학생들이 몇 명 대화한대요? 거의 없으니까 여기는 아줌마가 저 주인이 아줌마인데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파리채 들고 파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워낙에 할 일이 없으니까 요거 구입했다가는 나도 돈 까먹을 판이죠. 집에 가려고 했더니 이 아줌마가 바지끄레기 잡고 다니면서 왜 그래요 오빠님, 그 대신 내가 싸게 드릴게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입장에서는 투자액이 작아요 커져요? 작아지니까 수익률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부동산이든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 해요? 올리려고 하고, 장사 안 되는 건요 싸게 팔려다 보니까 결국은요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 그러니까 10%보다 높은 것들은 가격 자꾸 올리려고 하고, 10%가 안 되는 건요 싸게 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몇 프로 하고요?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부동산이 좀 싸게 나오는 게 간혹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 보면 이거 중개 뭐 전월세 수수료 같은 거 받아봐야 큰 돈은 안 되고, 간혹 가다 보면 싸게, 좀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뭐 싸게 나오는 게 간혹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돈 버는 지름길입니다. 어쨌거나 보면 이제 어떤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상가는 권리금이라는 게 붙는데, 권리금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어디 뭐 기관 투자자 이런 사람 외에는 일반인들은 무슨 권리금을 왜 1억 붙였냐 했더니 모르겠답니다. 남들이 그냥 붙이니까 1억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 권리금을 제대로 계산하는 사람이 없는데, 남들은 다 1억 붙이는데 어떤 사람은 못 모르고 5천만 원 붙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싸게 나오는 게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 그 인터넷 같은 거 이제 검색을 잘 못하니까 5년 전에 중개업소에 붙여놓은 매물 있죠? 요걸 보고 어떻게 싸게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으로 이민 가려다 보니까 이사 날짜가 급해서 좀 싸게 나올 수도 있고, 애가 수술하려다 보니까 돈이 급해서 싸게 나올 수 있죠. 어떤 연유로든 좀 싸게 나오는 게 간혹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평가돼서 나온 부동산인데, 요걸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1년 동안 2천만 원 벌 수 있답니다. 그러면 몇 프로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를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요 20%나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요, 자 지금부터 262페이지 볼게요. 262페이지 수익률의 개념에 갖고, 수익률은요 박스 안에 보니까 투자액 중에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그 밑에 양가로 1번에 기대 수익률 있죠? 그래서 1번에 의의는요 투자 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기초로 계산된 수익률, 요거를요 기대 수익률 해주고, 오른쪽 볼게요. 263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요구 수익률 있죠? 요거는요 의의를 보니까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져 있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의 투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수익률, 요거를요 요구 수익률 해줍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이번에는요 264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요거는요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 요거를요 실현 수익률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잡을게요. 이 다른 데 투자해봐야 10% 정도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몇 프로예요? 20%나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기대 수익률 해줍니다. 요번에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요 기대 수익률, 그리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요 정도는 벌 수 있다고 치자. 요거를요 요구 수익률 해줄게요. 뭐라 한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일단 이렇게만 하세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10% 정도는 평균적으로 벌 수 있다고 치자. 요걸 뭐라 한다고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몇 프로예요? 20%나 벌 수 있으니까 투자하려고 하죠. 그러면 A에 진짜 투자했다고 치자. 투자했는데 1억을 투자했는데요 1년 동안에 실제로 2,500만 원 벌었습니다. 2,500만 원. 그러면 몇 프로 벌은 거예요? 25%를 벌은 거네요. 다음 주에 다 계산할 겁니다. 요거를 뭐라 하냐면 실현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현 수익률. 근데 요 실현 수익률은요 투자 결정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요거는
A에 투자했더니 실제로 1년 지나서 벌은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A에 투자할까 B에 투자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요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고 얘와 얘를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과 뭘 가지고요?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볼게요. 자, 기대 수익률이 투자를 할 때는요, 기대 수익률하고 뭘 비교해서요?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얘가 클 때 있죠? 이럴 때 이러한 부동산은 채택한다 이줍니다.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건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기각해야 됩니다. 뭐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얘보다 얘가 크면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얘가 왜 한 10% 정도가 형성돼 있냐? 요게 약간 의심스러울 뿐이지 그냥 평균 잡아 10% 벌 수 있는데 여기는 20% 버니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답니다. 같다. 이런 경우에도 채택은 가능하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 10%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얘기는 남들 버는 정도의 평균적인 수익률이죠. 요걸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 만큼 정도의 이유는 남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큰 돈은 못 번다 하더라도 남들 버는 정도의 평균적인 수익률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A가 이제 A에 투자했는데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외국에 이민 가려고 합니다. 이민 가려고 이제 자, 팔려고 내놨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중개사님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1억 투자했다며 자기한테 1억에 팔으랍니다. 예,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냐면 꺼져 그럽니다. 뭐 한다고요? 꺼져.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거죠. 당연히 꺼져 그러면서 내 입장에서는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려고 할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어제 아파트를 금매로 싸게 구입했다 하더라도 내일 팔을 때 어제 금매로 싸게 구입한 거 그대로 팔래나요? 당연히 제가 막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높은 수를 얻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 해요? 올리려고 하니까 그 다음 사람은 기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가나 볼게요. 어디까지?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올리려고 하죠? 결국은 10% 될 때까지는 계속 올리려고 할 겁니다.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장기적으로는 기대 수익률하고 뭐는 같아져요? 요것은 같아진다. 그 얘기는 이거 부동산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싸게 구입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나 큰 돈을 버는 거지. 그 다음 사람들은 정상적인 수익률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부동산도 내가 사업을 해서 장사해서 처음에 장사 잘하는 사람 있죠? 응집정 잘하는 사람이나 큰 돈을 버는 거지. 그 다음에 팔 때는 권리금 팍팍 붙여 팔아 안 팔아요? 붙여 파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수익률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 그런 원리입니다. 알겠죠? 부동산 사업도 처음에 어떻게 싸게 구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나 큰 돈을 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요, 평균적인 수익률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 그런 원리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잠깐만요. 265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자, 맨 위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투자 결정은 조그만 거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높을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 얘보다 클 경우에 투자하는 거고,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거꾸로 되어 있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1억 투자하면요 500만 원밖에 못 버는 투자안이 있답니다. 이때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5%밖에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이런 거 다 계산할 겁니다. 이렇게. 자, 요게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그러면 이런 부동산들은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요구 수익도 못 미치니까 다른 데 투자하지 뭐라 여기 투자합니까? 그러면 이런 부동산은 싸게라도 팔아야 안 팔아야 돼요? 싸게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니까 그 다음 사람은요 기대치가 올라갈 텐데 어디까지 가격이 떨어지냐면 얘보다 못 미치는 한 계속 떨어지겠죠? 결국은 10% 정도가 될 때까지는 계속 떨어집니다. 아까하고 또 거꾸로 해주면 돼요.
요즘 아까 헷갈리니까 이 문제가 요 문제네. 이렇게 아까처럼 나왔어야 되는데 2번 볼게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는 얘기죠.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크니까 이런 부동산은 점점 가치가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그래 떨어지는 바람에 기대치는 다시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싸지니까 이게 올라갑니다. 다음 사람은. 자, 그래서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점차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까하고 거꾸로 해주면 돼요. 아까하고. 괜히 했네, 이거. 이건 약간 어렵네요. 자, 어쨌거나 정상적으로 다 돌아올게요. 돌아와서. 자, 1억 투자하니까 얼마 벌 수 있다고요? 2천만 원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 이때 수익률은 몇 프로라고요? 20% 벌 수 있네요. 자, 당연히 얘가 요걸요 기대 수익률 이렇게 갑니다. 얘가 자 요거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논리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꾸로 잠깐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2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57페이지 딱 중간 정도의 부동산 투자의 오염이라고 있는데 오염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저렇게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하는데 오염 자 오염을요 정의하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오염의 개념의 두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개념의 투자 수익이 이거 찾으셨나요? 기대치를 벗어날 변동 가능성 투자 수익이 기대치를 벗어날 어떻다고요? 변동 가능성 요걸요 오염해 줍니다. 자 굳이 뭐 쓰자면 자기가 기대하고는 기대 수익이 있을 겁니다. 기대 수익 혹은 기대 수익률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에서 자 이 투자 수익이 벗어날 수 있는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가장 피부에 와닿습니다. 자, 자기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있죠? 이걸 뭐라고요? 오염해 줍니다. 이걸 오염이라는데 이 오염도 이제 측정이 가능합니다. 측정이. 그래서 분산이라는 거 하고요. 분산이라는 거 혹은요 표준 편차 이런 걸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통계적 기법인 분산과 표준 편차로 측정이 가능하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요거 좀 지워도 되죠? 이렇게 마세요. 기대 수익 자기가 기대하는 기대 수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뭐라 한다고요? 오염해 줍니다. 정도가 크면요 오염이 크다. 정도가 작으면요 오염이 작다 해줍니다. 칠판이 약간 협소한 바람에 자 이렇게 좀 지우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게요. 얘는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단순히 예측하진 않았겠죠? 에이 무슨 신입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하진 않았죠? 이런 식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A라는 부동산이 Y라는 부동산이라 간주해보자. Y라는 자 예컨대 이런 식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억을 투자하니까 1년 동안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고시형 경기가 이 동네 고시형 경기가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 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호황이 된다면 2,1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보통일 경우는요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불황일 경우는요 1,9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근데 앞으로 호황이 될지 보통이 될지 알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만 요 동네에서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물어봤더니 아니면요 유튜브에서 주로 이제 경제 전문가라고 떠든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한테 쭉 몇번 물어봤더니 앞으로 호황이 될 가능성은 한 40% 정도가 된답니다. 100% 중에. 자, 그 다음에요. 보통이 될 가능성은요, 20% 정도가 된대요. 불황이 될 가능성은요, 한 40% 정도가 된대요. 요거를 평균을 내본 겁니다. 평균. 자, 다음 주에 이런 거 계산할 겁니다. 계산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하냐면, 평균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산술 평균은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요거 3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이렇게 한 거 있죠?
이걸 산술평균 해주고, 가중평균은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더 크죠, 이거보다. 여기다 가중치를 더 주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다음 주에 계산할 건데, 21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0.2 플러스 1900 곱하기 0.4 이렇게 해주면요, 1년 동안에 기대된 수익이 나옵니다. 얼마 나오냐면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구나. 그러니까 20% 계산했다. 그런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얘는 기대치가 얼마라고요? 2천만 원인데. 맞아 안 맞아? 기대 수익 2천만 원 아닙니까? 근데 경기가 좋다 하더라도 한 100만 원 더 들어오는 거죠. 경기 나빠도 한 100만 원 까지는 거니까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크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Z라는 부동산은 술집입니다. 비즈니스 클럽인 술집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1억을 투자하니까 자, 얘도 기대된 수익이 얼마 나왔냐면 2천만 원 나왔습니다. 기대 수익이 얼마 나왔다고요? 2천만 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천만 원. 그럼 이것도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요? 20%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술집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호황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만약 술집 경기가 좋다면 한 8천만 원이 기대가 된답니다. 8천만 원. 보통일 경우는요 2천만 원이 기대된대요. 불황일 경우는요 마이너스 4천만 원. 마이너스 4천만 원은 원금도 4천 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확률은 똑같다고 치자. 이렇게 될 확률 40%, 이렇게 될 확률 20%, 이렇게 될 확률 40%. 이것도 아까처럼 계산해 볼게요. 자, 8,000 곱하기 0.4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플러스 2,000 곱하기 0.2 플러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4천만 원 곱하기 0.4 하면 2천만 원 나옵니다. 나와요. 그럼 이것도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요? 20%인데 요거는 요것도 똑같이 기대 수익이 얼마라고요? 2천만 원인데 얘는 경기가 많이 좋으면은 8천만 원으로 대박 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만약에 불황이라면 마이너스 4천만 원 쪽박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크고 이런 것들은 기대치 근처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의 내가 생각한 만큼 거의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요, 이런 거를요,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대안을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이런 대안을요,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 해줍니다. 아까 위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라고 했죠? 정도가 큰 거를요, 위험이 크다. 정도가 작은 거를요, 위험이 작다 해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노량진에서 고시원을 하는데 30칸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30칸 채우면 다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장사가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때문에 한 반은 채운다고 치자. 크게 손해 봐야 안 봐요?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술집 같은 경우는 그 경제가 좋으면 사람들이 와서 술을 엄청나게 먹어 안 먹어요? 먹고 하다 보니까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먹으려고 하지 오려고 안 오려고요? 크게 손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이제 돈을 1억 갖고 있는데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구입했다. 회사채는 원금은 다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락폭은 커요,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이게 등락폭은. 그래서 위험은 어떻다고요? 작다 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대박, 잘못 쪽박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해줍니다. 도박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하면 떼돈 벌 수 있지만 잘못하면요 집안도 해체가 됩니다. 쪽박 나는데 집안도 뭐 이혼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위험이 어떻다고요? 크다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큰 거를요 위험이 크다.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거를요 위험이 작다 해줍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요거는 은행에다 예치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X라는 대안은 은행에다 예치하는 경우인데 은행에다 1억을 예금하게 되면요 1년 동안 500만 원을 준답니다. 근데 은행은 전쟁도 안 나고 망하지 않는다고 치자.
전쟁도 안 나고 어떻다고요? 망하지 않는다면 얘는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이렇게 볼게요. 500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경기가 좋아도 500만 원 받는 거죠? 나빠도 500만 원 받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이자 주는데 애들 경기 안 좋다고 돈 안 주나요? 이자 안 주고 하지 않겠죠? 그래도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도 500만 원, 나빠도 500만 원이니까 자 얘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염이 없다 해줍니다. 이러한 대안을요 오염이 전혀 없다. 자 그래서 오염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 5% 아닙니까? 아까 계산한 것처럼 요거를요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염이 전혀 없을 때를요 무위험 수익률 아니면은요 무위험률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염이라는 것은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걸요 오염이 크다 이런 걸요 오염이 작다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오염이 없다. 정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얘와 얘는 둘 다 기대 수익률이 같아요 달라요? 둘 다 같죠? 자기가 예상하는 예상 수익률은 같아요 달라요? 같다면 굳이 본인이 한번 사업한다고 치자.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예상된 수익률이 같다면 오염이 큰 걸 좋아해요? 작은 걸 좋아해요? 작은 걸 좋아합니다. 아니 더 기대수 높으면 몰라도 똑같다면 굳이 내가 예상하는 정도가 딱 들어왔으면 좋겠지. 굳이 벗어난 걸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두 가지 있다면 예상치가 똑같다면 오염 작은 걸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들은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오염이 작은 놈을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을요. 지금부터 오염 회피형 투자자 해줍니다. 오염 회피형이라는 표현 자체는 오염한 걸 투자하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자,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굳이 오염을 큰 걸 선택해요? 작은 걸 선택해요? 작은 걸 선택하는 사람들을요. 오염 회피형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로는 전부 다 오염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한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누굴 가정한다고요? 오염 회피형을 다 가정하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몇 장 넘겨볼게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지금.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부동산 투자에 오염이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260페이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기대치가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자 잘하면 대박, 잘못하면 쪽박 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요 오염이 크다. 잘해도 조금 더 들어오고 잘못 조금 가진다는 얘기죠. 이거를요 오염이 작다. 그리고 잘해도 500만 원, 못해도 500만 원 이걸요 오염이 없다. 지금까지는요 오염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만 했지 무슨 이유 때문에 오염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런 얘기를 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60페이지 볼게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 크게 이제 사업상의 위험, 그 밑으로 금융적 위험, 그 밑으로 법률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사금 법인유다. 사금 법인유 이렇게 해서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요거 이렇게 볼게요. 사금 법인유다. 요거는 사업상의 위험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요거는요 금융적 위험, 요거는요 법률적 혹은 법적 위험, 요거는요 인플레 위험, 요거는요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업상 위험은요 해필이면 이 노량진에서 고시원 사업하는 바람에 노량진에서 고시원 사업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 있죠. 이런 걸요 해당 사업의 사업상 위험해 주는데 여기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다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 운영 위험, 그 다음에요 위치적 위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정도를 간단한 예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그래서 먼저 시장 위험은요. 예를 들어 노량진 시장이 나중에 경기가 침체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아니면 경기 호황이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뭐 경기 침체 때문에 크게 손해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을요. 시장 위험 한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은요. 자기가 열심히 여기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맡겨놓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어떤 방만한 운영을 한다든가 방만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종업원들이 툭 하면 파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크게 손해보거나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운영 위험해집니다. 위치적 위험은요. 입지 선정을 실패하는 바람에 잘못하는 바람에 크게 손해볼 수 있어 없어요? 있거나 아니면 크게 이득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다 이제 고시원 차렸는데 한 3개월 있다가 옆에 노래방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요 고시원들은요 공부도 하는 고시원입니다. 근데 이 노래방 이름이 뭐냐면 꽥꽥 질러 노래방입니다. 무슨 질러라고요? 꽥꽥 질러. 그러니까 5시부터 막 애들이 와서 막 꽥꽥 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공부할 수 있어 없어요? 다 다른 데로 가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입지를 잘못 선정한 바람에 크게 손해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요. 위치적 위험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 부채가 증가하면 내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을요. 지분 수익률해집니다.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 가정도 돈을 빌린 게 별로 없다. 그러면 남편이 뭐 실직한다 하더라도 그냥 집안은 꾸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빚이 무지하게 많다. 그러면 곧바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빚도 못 갚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돈을 많이 빌린 게 있다면 그만큼 나중에 경기 변동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채무를 불이행 가능성도 작아져요? 커진다. 이런 것들을요. 금융적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호미로 막을 걸 뭘로 막는다고요? 가래로 막으려다 보니까 가정도 해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요. 뭐라고 하냐면 금융적 위험해집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은요. 법적 환경이 변할 수도 있겠네요. 법적 환경이 변할 수 있거나 혹은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원래 상업지역이었는데 나중에 주거지로 바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에 따라서 크게 손해보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 정부에서 재정이라든가 금융정책 이런 게 변하는 바람에 크게 손해보거나 이득 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런 것들을요. 법적 위험해집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은요. 우리 부동산은 인플레에 따른 위험이 생길 수가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동산도 실물자산이니까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득 보는 거지 손해볼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 하겠지만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변동금리로 빌렸다고 치자. 변동금리로 빌리게 되면 인플레가 심해졌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해지면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은행이 막 이자를 막 올리려고 합니다. 이자를 막 올리려고 해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부담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질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일종의 이제 인플레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요, 인플레 위험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원리금, 이 글씨가 엉망인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요, 부동산을, 아파트 같은 거는 그나마 잘 팔리는데 상가나 공장, 토지 같은 거는 1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환금성이 막 떨어지는 바람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팔다 못 팔아서 어쩔 수 없이 급하면 헐값에 팔 수도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시장 가치에서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장 가치의 뭐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걸요, 유동성 위험해집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유동성 위험. 자, 그래서 요거 몇 번이고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61페이지 박스 위에 있는 박스 바로 아래 볼게요. 1번에 경기 침체 이런 거 나오면은요, 자, 이 시장 위험 아니면요 사업상 위험, 싸잡아서 사업상 위험.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을요 사업 위험이다. 맞고 2번 볼게요. 투자 자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특히 금리 상승기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거를요, 금융적 위험이다. 부채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만큼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커져요, 커지는 걸요, 금융적 위험해집니다. 3번에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출자는,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인플레가 예상될 경우는 대출자는 은행을 얘기합니다. 은행은 고정이자율 대신에 변동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야지 이자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 괜히 했네요. 4번 해볼게요.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을요, 유동성 위험이다. 팔고 싶은데 팔다 못 팔아서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판다는 얘기죠. 이런 걸 다 유동성 위험해집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이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거 볼게요. 여기는 왜 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263페이지 맨 위에 요구 승률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여기는 왜 해필이면 몇 프로라고요? 10%가 형성되어 있고, 술집시장은 좀 높기도 하고, 편의점도 낮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노량진에 있는 시장은 10%인데, 신림동에 있는 시장은 좀 낮을 수 있는 거죠. 왜 해필이면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 시장은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요거 좀 알아볼게요. 알아보는데, 요거는요, 우리 이제 요거 좀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요거는요, 우리 경영학의 이제 재무관리라는 파트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은행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은 3%라고 치자. 이거보다 훨씬 낮지만 예금 이자율이 3%다. 근데 저축은행 가면은 이자율이 약간 높습니다. 약간 높아요. 예금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자, 물론 은행 이자율이 3%인데 은행마다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지만 그냥 평균 잡았을 때 3%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금 상품별로도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는데 다만 평균 잡았을 때 몇 프로라고요? 3%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축은행 가면 약간 높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내려가지만 낮지만 5% 정도라고 치자. 왜 높은가 잘 생각할게요. 잘 생각한다면, 자, 잘 생각한다면 은행은요, 우리한테 예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서 주로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돈을 회수 못하면 아파트 팔아서 회수하면 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크게 돈을 회수를 못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보통 은행은요, 우리 돈 예금 받아서 주로 신용이 좋은 사람들 1등급에서 3등급 요 정도만 빌려줍니다. 지금은 이제 등급제를 없애고 1점에서 1000점까지로 운영하지만 어쨌거나 등급이 좋은 사람이 있죠. 이렇게 신용이 좋은 사람만 빌려주고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 가서 돈 빌려달라면 꺼져 그럽니다. 안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 건설업체를요, 크게, 자, 이 수주 순위에 따라서 1군 건설업체, 2군, 3군 이렇게 구분합니다. 요거는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정하는데, 보통 딱 듣는 순간 브랜드 있는 아파트이죠? 이거 전부 다 1군입니다. 삼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이런 데 있죠? 아니면 대우 아파트라든가 한화,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꿈의 그린, 화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1군 건설업체인데, 얘네들한테 돈 빌려주는 겁니다. 주로. 얘네들은 주로 이제 자금력이 탄탄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 짓다가 분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얘들은 갚을 능력이 대환돼요? 있습니다. 지들 돈도 많이 있고 비자금 같은 것도 무지하게 갖다 놓은 것도 많고 하니까 분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못 갚을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은요, 회수를 못할 가능성은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근데 저축은행은요, 주로 얘들이 주로 아파트 담보대출도 많이 하지만 얘들이 빌려주고 난 담보대출 해준 다음에 추가 담보대출 있죠? 찌꺼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대출 많이 하기 때문에 경매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회수를 못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신용대출 해준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1등급, 3등급 이런 사람은 은행 가서 빌리죠, 싼 이자로. 그죠? 그러니까 등급이 안 좋은 사람 못 빌리니까 저축은행 가서 주로 빌리니까 얘네들은요, 돈을 빌렸다 회수를 못 하기도 합니다. 신용이 안 좋으니까 못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
2군, 3군 건설업체 여기다 많이 빌려줍니다. 그래서 2군, 3군은요, 뭐 듣도 보도 못한 건설업체 있죠. 소형 건설업체, 뭐 삼보 아파트라든가 건영 아파트, 진흥 아파트, 흥호 아파트,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 주로 많이 빌려줍니다. 그렇다가 얘네들은 아파트 짓다가 분양이 안 될 수 있어 없어요? 분양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회수를 못하기도 합니다. 못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2010년도경에 이명박 정부 때요. 2010년도에 자, 수도권 일대 아파트 지었는데 한 5만 호 정도가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막 텅텅 비었습니다. 신도시 막 짓는다고 하면서 5만 호 정도가 이제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아파트가 하도 분양이 안 되니까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2년 동안 전세금 반값으로 살다가 2년 지나면 살지 말지를 결정하라. 이런 것도 막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무지하게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양이 안 되니까 1군 건설업체들은 자기들 돈이 있어 없어요? 이걸로 갚으면 되는 겁니다. 빌린 돈. 그잖아요. 뭐 그런 거 갚으면 되는데 문제는 2군, 3군 건설업체 이런 데는 돈 갚을 능력이 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우리 같은 예금자의 돈을 못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정부가 예금액의 5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증을 선 겁니다. 뭐 선 거라고요? 예금자들 돈의 5천만 원까지는 갚아줘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1억까지로 바꾸자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5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증 선 거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그래서 갚아줘야 됩니다. 결국은요 저축은행 돈을요 공적 자금인 세금을 30조를 풀어서 다 갚아준 겁니다. 갚아주고 났더니 이거 세금을 회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회수하려니까 저축은행들이 돈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것들을 다 쫓아버린 겁니다. 퇴출시켜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퇴출된 은행들이 사마저축은행이라든가 솔로몬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이런 데 있죠. 제일저축은행 그리고요 부산저축은행 이런 데가 그때 다 퇴출된 은행들입니다. 지금 다시 살아나는 은행도 있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여기다가 예금했다가는 회수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여기다가 예금했다가는 회수를 못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그럼 뭐하러 여기다 예금하지? 여기다 예금합니까? 그러니까 저축은행 여직원이 전화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자기네들은 3% 외에도 2%를 더 드리겠답니다. 그러면 행여나 혹시 못 받을지 모르지만 2%를 더 준다니까 예금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바로 요구수익률의 정체입니다. 되셨죠? 사람들은 오염이 커지면 알게 모르게 더 높은 수익률만 보장이 된다면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똑같은 논리로 부동산 투자에도 오염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오염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을요. 그 맨 아래 그걸 보셔야 돼요. 263페이지 맨 아래 박스 하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오염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을요. 무위험률 해줍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도 이렇게 오염이 있어 없어요? 부동산 투자에 오염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그에 상응하는 자꾸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합니다. 이걸요 오염 할증률 이렇게 합니다. 오염 뭐라고요? 할증률. 그러면 은행에다 무위험률은요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의 이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얘는 오염이 전혀 없죠. 근데도 한 3% 정도를 요구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이자 받으려면 그 돈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관료 정도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오염과는 상관없이 제1금융권 제1금융권은 은행을 얘기합니다. 제2금융권은요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데를요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은요 동네 대부업체 있죠?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제1금융권에서의 화폐의 수요 공급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 요거는 당연히 오염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대가라고요? 오염에 대한 대가. 여기서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이러한 오염에는요 때로는 내가 잘해서 못해서 생기는 위험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장사하면 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그 게으르고만 나태하게 하면 조그만 돈밖에 못 버는 거죠? 그잖아요? 내가 입지를 잘 선정하면 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근데 입지를 잘못 선정하면 그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잘해서 못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나만 잘하면 위험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걸 분산 투자하게 되면 이런 위험 좀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런 위험이 아니라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세 내려가 안 내려가요? 아, 내려갈 거 아닙니까?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럼 올라가 안 올라가요? 이거는 내가 잘해서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이 지역에는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체계적 위험이다 해줍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다시 할게요. 좀 어렵네요. 자, 이 위험에는 내가 잘해서 못해서 생긴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절대 이따가 다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되나요?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 지역에는 모든 고시원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량진 다르고 신림도 다르고 이 지역도 술집시장 다르고 편의점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유한 수준의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추가로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저축은행 가면 위험이 커요, 작아요? 근데 이게 내가 잘해서 못해서 생긴 위험이에요? 금융권에서 형성되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추가로 요구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말이 어려웁니다. 넘기세요. 자, 이런 것들은 당장 이해 안 되면 어느 날 좀 공부하다 보면 화장실에 가만히 이빨 닦고 있는데 그 친구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구나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이제 공부가 되는 거고, 지금은요, 그냥 이 위험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다 하시면 돼요. 되셨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위험이라면 금융권에 가서도 충분히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아까 화폐의 값어치가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만 받으면 투자자가 손해죠. 그러니까 예상되는 인플레율만큼을 더 받아내려고 하겠네요. 예상되는 인플레율만큼을 더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요거를요, 에드워드 피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이걸요, 피셔의 효과다 해줍니다. 피셔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위험이 커지면 알게 모르게 그 더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정도 위험이라면 금융권에 가서도 충분히 그 정도 위험에 따라 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 이 정도 요구하는데 얘는 더 그 이상 벌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되셨죠? 이렇게 그 정도 위험 수준에서 이 정도를 벌 수 있는데 얘는 그거 이상 벌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어디냐면 264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자, 찾으셨나요? 요구 수익률은요,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수익률이다. 여기다 투자하려면 이 정도는 최소한 버려야 돼, 못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볼게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 번째 볼게요. 자, 요 세 가지가 올라갈 때는 요구하는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당연히 무위험률 올라가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요구하는 수익률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무위험률의 상승은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한 금리 상승은 요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올라가면 금리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죠. 왜? 맞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자, 좀 더 잠깐만 쉬었다가, 자, 그러면 투자할 때 이제 위험이 생겨 안 생겨요? 반드시 위험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위험을 어떤 형태로 투자 결정에 반영할 것인가 이걸요, 위험의 처리 방법 해줍니다. 어디냐면요, 267페이지. 요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저부터.